12월 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명예특검으로 부승찬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민망해하세요, 의원님? 명예특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내란에서는 가장 전문가 아니십니까? 심지어 책까지 내셨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라고 해서 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라고 부승찬, 이규정, 그러니까 방위 보좌관님과 함께 이렇게 쓰신 책인 거죠? 네. 네. 내란 특검 전문가 맞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보자들이 많이 찾아왔고, 아.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군인들이요? 예, 군인 뭐 ADD에서 와. 이제 무인기를 직접 예. 만드는 그런 담당 팀장도 오셨었고, 그분들의 이제 고뇌를 듣다 보니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규정 비서관한테 제가 이제 이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호루라기 예. 재단에서 이제 상도 이제 익명으로. 아, 제보하신 군인들께서 그런 공익제보자 재단에서 상도 받으시나요?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 예. 잘 됐네요. 상당히 초기에는 정말 이 제보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럼요. 예, 힘들어하고 게다가 군인이시니까.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전단 실제 북한으로 날려보냈던 친구. 그 친구는 아예 그냥 그 어떻게 날리는지 뭐 풍선의 수소량은 어느 정도 넣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전부 기록한 거를 갖고 와서 저희 방에 제보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제 사실을 밝혀라. 예, 밝혀라 했는데 그쪽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인가요? 예, 뭐 오늘 언론사 이제 공판기 준비 아니 뭐 언론사의 그 병사 한겨레 신문 예, 전역한 병사의 단독 인터뷰가 달리고 그거를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X에다가 올렸죠. 예. 그래서 이번 내란에 대한 완전한 종식 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 모든 시작과 그 끝에 이 책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이벤트 좀 준비했거든요. 부승찬 의원님 사인이 담겨 있는 책 5권을 저희 구독 인증해 주시는 분한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외환 혐의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덜 보이다 보니까 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그 전모가 잘 담겨 있고 그 재미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이 합참 지통실에 가서 야 빨리 원점을 타격해라는 지시를 내린다든지 그거를 이제 합참이 이거는 안 됩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되고 교전 규칙에도 위배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참이 좀 저항하는 모습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전단 살포, 야 지역을 특정하잖아요. 민간 단체가 뿌리는 살포하는 그러니까 이 전단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예, 바람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데 심리전단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는 좀 달라요. 정확한 위치에 낙하될 수 있게끔 조정이 이루어지고 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 그다음에 평양 무인기도 어떻게 무인기를 확보했고 이거를 어떻게 평양에 보냈고 그다음에 평양에 보낸 무인기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다 자세히 언급이 됐죠. 댓글창에 형사 36부의 재판관님들한테 선물로 좀 드리면 좋겠다. 이제 아마 윤석열 씨 오늘부터 이제 일반이적죄로 재판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시라고 저희 댓글창에서 이미 권하고 계시네요. 자, 그 이야기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현안들이 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김건희 특검에서 방금 오세훈 시장을 기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있을 선거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 먼저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생각보다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좀 묘하게
정책 이슈가 중간에 끼면서 오세훈 관련한 게 약간 묻혔어요. 아, 뭐 종묘라든지. 그렇죠. 예. 뭐 처음에는 수상버스까지는 그건 뭐 황당한 건데. 사고가 위험하죠. 예. 그랬는데 이게 종묘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게 종묘 관련한 이슈는 뭐랄까요? 찬반이 정확하게 나눠요. 아, 그러니까 보수를 뭉치게 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문화 유적과 관련해서 뭐 그거가 보존의 필요성 뭐 내지는 전망을 이렇게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예. 정책 이슈가 제기되면서 그냥 이 명태균 관련한 게 약간 좀 흐지부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럼 이 기소보다는 나경원 의원을 위시로 한 7대3 룰이 더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거는 근데 출마한대요, 진짜? 의원님이 정치인이시니까 더 잘 알지 않으실까요? 정치인의 저 정도 말이면 출마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그렇긴 되는 거 하죠. 아닐까 근데 싶은데 너무 여러 번 실패를 맛봐서 나경원 의원이 예. 왜냐면 그게 몇 년도부터야? 그러니까 2011년도인가 12년도부터 계속 도전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또 하려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본인이 단장으로 있는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에서 룰을 바꾸자고 제안을 한 거니까 그것만 보면 뭐 100% 출마인데 근데 딴 거를 보면 진짜 출마하려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찬 의원님? 오늘 기소와 관련한 선거의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오세훈 자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한강버스가 워낙 이슈 자체가 컸고 그다음에 종묘 개발건도 이제 너무 컸고 여전히 이거는 종묘건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제전까지 비화되는 상황 아니 유네스코까지 이제 비화되는 국제전 이것도 전쟁이군요. 비화되는 상황이라 이게 명태균 건은 너무 이제 시간이 이게 만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뒤늦은 감이 있죠. 빨리빨리 그때 처리하고 뭐 이제 그때 특검이 출발 안 했으면은 이제 검찰에서도 이거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건이었는데도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잖아요. 압수수색까지 다 하고 그러다고 이게 뒤늦게 기소한 거라 이게 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다만 이제 나경원과 저는 오세훈의 기싸움은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예, 7대3 이게 결국은 나경원은 21대 패배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욕심이 있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 출마도 계속 떨어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 선진화법 여기서 이제 벌금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살아 돌아왔잖아요. 구형에 비해서 살아 돌아오고 또 거기서 또 이벤트를 하잖아요. 항소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서울시장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경원과 오세훈의 또 한판 빅매치가 있을 것이다. 한판 승부가 붙으면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현역이라서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래도 저는 뭐 나경원보다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중도에 있어서는 나경원이 확실히 표를 잃은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대3 룰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렇게 치면은 나경원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7대3 룰로 간다라는 건 결국은 그동안 구구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편에 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층의 세력을 또 결집시키는 데는 나경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7대3 룰이 정말로 그 확정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30%도 구체적인 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디테일한 세팅. 예. 근데 만약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가는 여론조사 30%고 당원투표 70%라면 잘 모르겠는데요. 오. 나경원 의원이 확실하게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8대2 내지는 아니면 전당대 당대표 선거처럼 100%. 당원투표 100% 하면 분명히 이길 텐데 그러면 네. 확실하게 이기죠. 근데 야. 7대3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요건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이슈를 좀 짚어보면 내일 있을 이슈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내일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결과를 두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각자 좀 정당들이 소위 말하는 택을 짜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영장 발부 여부 예상이 제일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요새 특히 그렇습니다. 네,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일단은 범죄 혐의의 소명을 어떻게 넘느냐. 이게 소명이 까다롭거든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라는 것은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 그리고 뭐 윤석열, 한덕수, 홍철호 이런 사람들하고 그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드러났는데 나머지 통화 내용은 확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잖아요. 예. 윤석열, 홍철호 뭐 두 사람이 그 어떤 범죄 혐의의 입증 내지는 소명에 유리한 진술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봐야죠. 첫 단계, 첫 고비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영장은. 영장 앞두고 나오는 기사들이 이제 계엄이 끝나고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했다 정도여가지고 이거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부르연 의원님? 일단 뭐 원내대표면은 본회의가 열리면은 의무적으로 국회의원들 원내 의원들한테 이 통보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전혀 통보를 안 했다. 그러면 이 고의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박성재 전 장관 건하고 이상민 건을 비교했을 때 박성재도 구속 영장이 인용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잖아요. 대다수 이제 국민들 두 번이나 기각했어. 그래서 너무나 이제 명백한 이렇게 혐의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추경호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게요. 정말 어렵고 야 이거를 진짜 판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달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호의 행위는 그냥 이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 구속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게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추경호가 무사하다, 기각된다. 그러면 이제 입법부는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입법부는 죽은 거다. 입법부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판사들도 판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봐요. 네. 영장 결과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 밤 안에 혹은 뭐 3일 새벽에 나올 테니까 보면서 또 다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박성재 장관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희가 캐비닛을 열면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준비한 캐비닛에 오늘 사실 뒤에 있습니다. 캐비닛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열렸다라고 하고
그 김한빵이라고 김건희 씨를 박성재 전 장관 휴대폰에 저장해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니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이 스모킹건 같아요. 여기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예. 이런저런 메시지 주고 받은 거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박성재 전 장관도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영부인님 이렇게 저장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뭐. 아, 그러게 그냥 보통은 그냥 원래 이름만 쓰지 않나요? 그냥 김건희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예, 김안방이라고 써놔서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김용남 의원님은 다른 방송에서 이제 좀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던데요. 부승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 박성재가 이 메시지들을 안 지운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포렌식을 받아봤잖아요. 아, 받아보니까 성공 관련된 걸로 포렌식을 받아보니 이제 야. 포렌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렌식하는 현장에 제가 직접 있으면서 이제 확인들을 한 게 있잖아요. 압색에 참여하셨군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은 일반하고 이제 비밀 대화방이 나눠지잖아요. 예. 뭐 비밀 대화방은 단대단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고 포렌식으로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 일반 대화방에서는 텍스트로 입력한 것들은 삭제를 하면 아예 안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포렌식에서. 오. 다만 그림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휴대폰에서 임시 저장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으로 캡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 임시 파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포렌식으로 남아요. 남는데 그 포렌식에서도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누구한테서 왔는지. 아, 보낸 사람이 네, 남나요? 송수신이 안 남아요. 아, 안 남아요? 그냥 파일만 올라요. 아, 그러니까 예. 텔레그램을 박성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시그널을 많이 쓰잖아. 예. 시그널을 많이 쓰는데 이번 계엄 때도 그 국방부 텔레그램보다는 이제 보안 등급이 상당히 높은 걸로 해서 시그널로 하는데, 국방부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오자마자 한 게 시그널 전부 깔아. 와. 앞으로 비아폰이 없으면 시그널로 통화하자. 계엄 직후에? 아니, 계엄 전부터. 전에요? 와.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김용현 장관이, 저는 직접 제보도 받았고 고위 관계자로부터 제보도 받았고, 김용현이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해서 비아폰 갖고 있냐 물어본대. 예. 없다고 그러면, 야 그러면 시그널은 깔려 있냐? 그래서 안 깔았다면 시그널 깔아놔라. 시그널로 전화하겠다. 그래서 시그널하고 텔레그램이 그 수사기관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박성재는 왜 이 메시지, 이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이 메시지 그리고 김안방이라는 걸 그대로 남겼을까? 저도 약간 같은 의견이에요. 약간 경멸적? 아니 네가 대통령 부인인 부인이지. 나한테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 법조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를 김건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를 모시듯이 박성재는 모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부인이라든지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지만 김안방 약간 낮은 내심으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것들이 박성재가 이제 국회 와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눈빛, 행동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존감이 엄청 강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수사 지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앞에서는 반항을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소극적 반항. 윤석열한테 그냥 반 죽는 거니까. 네. 아니, 아까 왜 안 지웠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셨는데, 압수수색 진짜 해보신 입장에서 그 범죄자들이 자기가 핸드폰을 압색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안 지우는 건가요? 이게 뭐죠? 아니, 근데 박성재 장관은 그걸 예상 못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저 마포대교 가서 뭐 한강에다 던지거나 뭐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 자기 그 변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내가 이게 뭐 어떤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로부터의 예. 거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한 거라든지 음. 뭘 이걸 남겨두려고 한 건가? 예. 이게 박성재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핸드폰을 안 없앴다? 잘 이해는 안 돼요. 아, 일부러 좀 보여주기식으로 남겨놨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도 해볼 만하네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는데. 네. 그러게요.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수사지만이 아니라 그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일부러 한동훈 당시 장관이 시간을 끌어서 사악하게 시간을 끌어서 그러니까 곤란하게 대통령 부부를 하려고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뭘 사악하게 일부러 끌어. 그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왜냐면 도장 찍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나중에. 근데 아니 그 사실 그냥 바로 기소하면 되는 사건을 무혐의를 하라고 하니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근데 검찰이라는 거는 주인 검사하고 이제 위에 결제 라인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이걸 찍을 수가 있는데 누구는 기소 누구는 불기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사건 처리가. 근데 그 라인을 다 맞춰서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그냥 기소하면 되는 사건이거든. 증거가 명백해서. 근데 그걸 자꾸 무혐의를 만들어내라고 하니 못한 거죠 그걸. 근데 그거를 한동훈 이 나쁜 놈이 일부러 막 골탕 먹이려고 시간 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젖어 있으니 뭐 아무 일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저런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정말 V0였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증거들이 꽤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내란 특검에서는 결국 이 내란의 어떤 계엄의 어떤 버튼이 된 그 발단의 계기가 된 게 김건희 씨라고 의심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내란 특검 쪽은 부승찬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아십니까? 뭐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것은 거의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거의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는 이 김건희 여기 박성재와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네, 박성재가 이제 이 박성재가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것만은 분명한데 결국 김건희로 향하는 이제 특검의 칼끝을 박성재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 사인 회동할 때도 저 삼청동 안가 사인 회동할 때 나머지 셋은 다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안 바꿨어요. 어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박성재는 살 수 있는 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 수 있는 길을 택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를 향한 이제 수사를 이걸 통해서라도 해줘라. 이런 메시지 이거 아니고서는 저는 박성재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인물이에요. 뭔가 이 바닥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박성재 입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지만 통화 기록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또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은 결국은 이번 계엄도 김건희와 연계가 돼 있다.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메시지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와, 박성재 전 장관이 정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우지 않고 어떤 제보의 일각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엑스맨이네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야, 충격적이네요. 진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구속이 안 된 거냐라는 식의 말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이게 뭔가 싶네요. 뭐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네, 이번 그래서- 특검법에는 아예 조문까지 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박성재가 그거를 의도했을 야. 수도 있다라는 어차피 본인의 법조인이잖아요. 아.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예. 본인의 뭐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추정을 하겠죠. 살 길을 찾기 위해.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와. 아니 왜냐하면 계엄에 있어서도 박성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역할이 그냥 강압이냐 아니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박성재가 저 정도까지 보전을 했다면 이거 뭐 그거에는 뭐 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의인이 되나요? 그거 헷갈려요 진짜. 뭐 의인까지는 잘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호루라기 재단에는 한번 이름을 오리기는 어려우신 분일 것 같긴 합니다. 공익제보자라고 하기엔 좀 어려우신 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엄의 어떤 그 결국은 그 계기와 이유가 된 게 김건희 씨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조금 이제 수사가 많이 안 됐다고는 했는데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란 네, 특검이 그렇죠. 문 닫는 시간이. 네. 그 어떻게 좀 뭐 김건희 씨 기소까지 혹은 뭐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내란 특검이 빨리 끝나잖아요. 예. 이제 보름 정도 18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보름 예.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한 달 네네. 뭐 28일 정도까지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찍 그래서 글쎄요 그 안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예. 모르- 내란 특검이 14일 종료, 김건희 특검이 28일 종료. 예, 네, 예, 제가 두 개 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야기했네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김건희를 내란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는 명확히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뭐 군과 관련된 거, 경찰과 관련된 거, 뭐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을 위시한 그 참모들과 관련된 것들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기소라든지 뭐 구속이 가능했던 거고. 김건희는 지금 이게 거의 어찌 보면 최초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가 진짜 내란과 관련돼서 어떤 지시를 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짧아요.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뭘 밝혀낼 수 있을지 아무리 뭐 집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 가능합니까? 그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김건희가 관여를 했다고 하면 이른바 그 체포 대상 예.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 아무래도 김건희 픽이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아, 김건희 씨가 체포하라고 지시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가 체포해서 하여튼 뭐 어떻게 손을 봐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다른 가능성도 있는 거죠. 평소에 이제 부부가 막 하는데 김건희가 누구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욕을 하면 예. 그걸 윤석열이 기억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명단 불러줄 때 누구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게 내란의 공모 내지는 지시까지 갈 수 있느냐? 예. 그건 만만치 않죠. 사실은 아. 증거가 그것만 갖고는 윤석열 씨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 완전히 윤석열은 사실은 김건희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입을 통해서 뭐 나오긴 어렵겠지만 아. 그다음 메시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한동훈 뭐 그다음에 싫어하는 예. 김건희가 싫어하는 인물들 김명수 뭐 네. 거기 메시지에 나왔던 인물들 양정철, 권순일, 예,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메시지에 나온 사람들이 예, 예. 다 들어갔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아.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최종 결재권자는 김건희였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이제 곧 내란 곧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누구를 잡아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진술할 리가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입증이 어려운 거죠.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4일, 28일로 남아있는 특검에 대한 기한 연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최고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검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나 그다음에 이제 저 최고위원들이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네. 종합 특검이잖아요. 새롭게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이게 3개의 특검을 합쳐서 종합 특검으로 가자라는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안이 우선 나오고 있고 뭐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니 아직까지 뭐 최종 예. 결심은 뭐 의총도 해봐야 되고 예,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은 할 겁니다만은 지금 기류 자체는 당내 기류 자체는 특검을 어떻게든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3개의 개별 특검이 이제 종합으로 최혜병 특검이 끝이 났고 최혜병 예. 특검도 진짜 정말 상상 외의 특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쉽다라는 의미신 거죠? 한숨을 깊이 쉬신 거는 열심히 하셨는데 뭐 아쉽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너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고 종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메시지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서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그렇죠.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해야 될 텐데 뭐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가겠죠, 수사 기간이. 제가 만약 지금 민주당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에 있다고 하면 반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도 3대 특검 수사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수사를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노 비자금 사건, 뭐 또 뭐 내란 수사도 있었고 뭐 재벌 그룹과 관련해서 아니면 정권의 정말 전직 대통령 뭐 경제 범죄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아무리 크고 중요한 사건도요. 수사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면 피로도가 엄청 높아져요. 국민들의 피로도가.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실은 6개월을 끈 수사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석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약간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해갖고 뭐 맨날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야? 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미 6개월이 다 돼 가는 데다가 여기서 6개월을 더 연장하게 되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선거 결과를 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선거에 유리한 요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로도 때문에. 네. 여의도가 벌써 좀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그 선거와 사실은 상관없이 또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1인 1표제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도 좀 열렸잖아요. 약간 소란이 있었다고 기사가 벌써 나오던데 어떻게 좀 부승찬 의원님이 상황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매일요. 그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건의 문자가 옵니다. 의원님한테요? 네. 각자 그러니까, 당원들이 의견을 밝히시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건데. 네, 계속 오는 건데요. 사실 오늘도 토론회가 있었고 이제 사무총장이 주관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당히 반발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는 1인 1표제가 많죠. 표의 등가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인 1표제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죠. 근데 이제 그 의총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야 워낙 당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영남 지역 뭐 이런 쪽은 정말 이게 몇십 년간을 그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그 씨앗을 고생하신 분들 자갈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근데 다시 죽고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결과 전 토론회에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먼저 1인 1표제로 가고 이제 후에 이게 전국 그 정당화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당원 중심에. 그래서 선우를 명확히 좀
한 부분인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너무 계속되기 때문에 정리는 좀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12월 5일 날 예정된 대로 가면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럼 정리를 좀 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론 수렴들을 네. 어찌됐든 반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냥 예.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지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투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됐든 간에 전국 단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뭐 그냥 여기 이제 당 내에서만 뭔가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계속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그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게 결국은 불복하는 가능성들도 생겨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국민의힘도 좀 짚어보면 똑같이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또 계엄 1주년 사과를 놓고 지금 좀 내홍이 있던데요. 아니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 그 단계 사건 가지고도 징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던데 왜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고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친윤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계성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과 못할 거예요. 12월 3일에 나올 메시지가 사과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가 두리뭉실한 뭐 유감 표명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당원 게시판 조사한다. 그리고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징계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의 역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1주년을 기념해서 친윤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친윤 세력들이 야 우리도 참을 만큼 참고 당할 만큼 당했어.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오히려 반격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선거 아닌데 뭐.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자기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자기가 떨어질 것도 아닌데 뭐. 참 비상계엄 1주년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 모습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진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날 두 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달려가셨을 텐데 어떻게 뉴스를 접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 유튜브에 뭐 방송 대기 중이라고 이게 딱 떠있는 SBS인지 뭔지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뉴스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딱 27분 정도인가 그때 이제 딱 화면이 켜지면서 대통령이 앉고 그리고 30분 정도 됐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이게 그래도 예고를 좀 하셨던 편이신데도 놀라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거였어요. 그냥 계엄은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같은 생각이었죠.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 그다음에 그 도발이면 여의도로 국민들이 달려올 이유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제 의결하러 올 리도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성공이고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삼성 계엄부터 시작을 해서 영구 집권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적들은 뭐 지금 뭐 아까 장동혁도 잠깐 나왔지만 한동훈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듯이 자기 사람만 남기고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도 똑같이 이제 민주당 정적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집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플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윤석열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나왔더라면 계엄은 성공했겠죠. 아, 예. 그 누가 토를 달아요?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와. 무인기 계속 보냈던 아, 거죠. 무섭네요. 예. 야, 그 뉴스를 그러면 댁에서 보시고 바로 국회로 가셨던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아, 그랬더니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멀리 있으니까 용인이 들어오는 순간 차가 막혀서 예, 차가 엄청나게 어디냐면 소통관 쪽이니까 삼정문 예.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야 되는데 돌아서 들어오는 진입하는 거기가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거기서부터 내려서 뛰었죠. 아, 야. 그랬어요. 저. 예, 의원님 어떻게 소식 접하셨어요? 아니 저는 좀 늦게 알았어요. 저녁 약속 있어서 저녁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마루에서 이제 TV를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OTT를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서. 아, 그쵸. 그래서 와이프는 먼저 자러 들어가고 그래갖고 한참 영화 보고 있는데 아는 후배한테 전화가 와서 형 어디야 그래서 아니 집이지 그랬더니 아니 지금 집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하라고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왜 집에 있냐 그래서 그걸 영화를 끄고 이제 공중파 채널을 트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딱 우리나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간명하거든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전시 상황이었으면 꼼짝없이 그냥 당할 뻔했네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이쪽에서. 근데 너무 뜬금없는 비상계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준 후배한테 야, 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 될 것 같아. 비상계엄이 성공 못할 것 같아. 지금 너무 뜬금없어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참 보면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아유, 5.18 겪은 나는 옛날 생각이 났다라고 백두도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기민하게 잘 대응하고 상대는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 네, 방송하고 있는 것 같다는 덕분이죠, 생각이 뭐. 듭니다. 아유, 참 이틀 남았는데요. 우리 마무리 소회로 12.3 비상계엄 1주년인데 소회로 좀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시죠. 글쎄요. 뭐 이제 사실은 기념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네. 기억만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왔고 그동안 이제 참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대선도 있었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란이라는 거는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뭐 쿠데타, 그렇죠. 친위 쿠데타,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가면 정변, 뭐 이 정도의 급의 사건인데 1년 만에 이제 점점점 우리 국민들 내리에서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가적인 사건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공했다면 어떻게 갈지도 모를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선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록으로라도 남겨야겠다. 정말 여기 보면요, 정말 자세하게 그 제보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정말 그러게요. 네.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기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지치겠지만 그리고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운명이 걸렸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우원식 추미애 채우기 추천한 책입니다. 그 12.3 내란은 정말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충격도 컸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국민들에게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나 이런 그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생생합니다만 이게 5.18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또 성격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주기, 3주기에서는 많이 그 옅어질 거예요, 기억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민주주의가 깨질 수 있다는 또 명확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끝으로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이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시사인 채널 시청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상담 후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